먼저 그 굉장히 뜻깊은 소식이 아침에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거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하수영님께서 그 수석으로 직을 맡기 이전에 이 AI 또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수석님에게 이메일로 상담 요청을 했던 고등학생 친구가 이번에 서울대에 진학 대신에 이 하수영님의 어떤 조언을 많이 받고 그 영향을 받았는지 카이스트 기술 장학생으로 진학했다. 그래서 그 SNS 포스팅도 하셨던데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AI 인재를 이끌고 발굴해내신 것 같아요. 좀 뿌듯하시면서도 동시에 책임감도 드시겠습니다. 네, 그 고등학교 1학년생이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언을 했던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로 다가온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또 앞으로도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기회 되면은 많이 조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책임감으로도 돌아오네요. 그렇죠. 이 학생이 이제 사회인이 됐을 때는 그래서 수석님께서 그런 조언을 했구나라는 마음으로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청와대 AI 수석으로 지난 6개월 정도 보내셨는데 일단 뭐 간략하게 어떠셨습니까? 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굉장히 빠르게 흘러갔고요. 네. 처음에는 워낙 민간에 있다가 오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또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그 와중에 또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걸 지원해 주시고 또 수석실이나 또 부처에서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나름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거둔 것 같습니다. 네. 민간에 계실 때는 저 늦게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실 것 같은데 좀 일찍 일어나신다는 소문도 듣고 있습니다. 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데요. 이게 제일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계실 때 또 국정의 한 축을 지금 담당하시는 지금 때 분명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실 겁니다. AI에 대해서. AI 수석으로 지금 계시면서 현업에 있을 때와 다르게 이 해당 분야에서 이런 부분 내가 참 새롭게 보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 네이버에 있을 때도 어떤 국가 전체 AI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내긴 했지만 그 중심에 이제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쪽에 좀 더 포커싱이 가 있었다면 지금은 특정 회사가 아닌 전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쪽으로 시야가 훨씬 넓어졌고요. 실제로 와보니까 다른 생각보다 우리 기업들이나 혹은 학교들의 역량도 뛰어난 곳도 있는데 글로벌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인공지능 역량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성과가 또 6개월이었지만 무엇일지도 싶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냥 AI 자체가 하정우라는 분이 수석으로 왔기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건 참 다시 생각해도 좀 아찔했다 하는 순간이 혹시 있으시다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2가지 정도 들고 싶은데요. 현재 어떤 생성형 AI가 이끌어가는 기술 혁신을 제대로 우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역시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 이전까지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GPU가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기업들도 학교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지난 에이펙에서 젠슨왕이 오면서 26만 장 우선 확보를 하는 거를 적극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에서 UAE와 함께 AI 부분에 있어서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함께 하기로 하고 또 피지컬 AI를 활용한 항만 프로젝트도 함께하는 그래서 글로벌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아찔했던 건 사실 AI 기본법 부분인데요. AI 기본법이 어떤 분들은 규제가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능구의 규제 안전장치 일 정도인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이 통과가 되어야 다양한 지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는데 12월 30일 날 본회의를 통과를 했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또 국회에서 도와주셔서 한숨을 이렇게 쓸어내렸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저희 KBS도 지금 AI와 접목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좀 시도하고 있고 KBS 역사 스페셜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사건건에서 좀 새롭게 전하실 내용이 있을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올해 AI와 관련해서 청년 중심의 사업 지원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던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네, 지난 6개월 동안 AI 정부 정책은 기반을 튼튼하게 준비를 하자였습니다. 그 때문에 GPU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도 진행을 시작을 했고 또 국민성장 펀드 같은 제도도 만들었고 기본법도 통과를 시켰죠. 이 기반 위에서 이제 실제적인 어떤 성과, 성장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성장 기회의 핵심은 저는 스타트업이나 창업들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창업의 주인공은 우리 미래 세대, 청년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AI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기술적인 창업도 할 수 있지만
이 1인 창업들을 포함한 요즘은 AI 기술 도구를 활용하면은 아이디어나 컨텐츠 중심의 창업도 굉장히 빠르고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고 실행력이 있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훨씬 더 많은 창업의 기회, 성장의 기회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기존에도 정부가 쭉 해오고 있었는 사업인데 네.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AI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게 하겠다. 네. 혹시 한 가지 정도 구체적인 보관이 있다면 이런 보관이 가능하다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어떤 새로운 컨텐츠나 새로운 형태의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관광 상품 홍보를 하기 위한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그 컨텐츠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제는 AI 생성형 AI 도구를 쓰면 굉장히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죠. 네네. 이런 도구들을 제공을 하면서 각 어떤 1인 창업자가 아이디어가 있고 지역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역에 대한 생태계를 좀 지원을 해주면 누구나 쉽게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 이런 도전이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가 자산이 되어서 시행착오를 통해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을 지금은 사실 파편화가 되어 있었던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글로벌 AI 협력을 올해 본격화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이고 이게 뭐 네.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이 내용도 살짝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그 대통령님께서 예. 유엔이나 혹은 APEC, G20 이런 그 다자 무대에 가서 어떤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혹은 APEC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시면서 이제 AI 기본 사회를 전 세계에 확산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요. 네. 조금 더 우리의 어떤 산업 관점에서 보면은 지난 저희가 11월에 UAE를 다녀오면서 실제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함께 하거나 혹은 피지컬 AI 기반의 항만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로 한 그리고 또 방산과 AI 결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협업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해당 지역의 중동 지역에 진출을 해서 실질적인 어떤 프로젝트의 수주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상반기부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AI 상황을 좀 짚어보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영국의 토터스 미디어라는 데서 발표한 글로벌 AI 인덱스 2025라는 지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지표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종합 순위에서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에 이어서 5위를 지금 랭크하고 있습니다. 일단 순위는 이렇지만은 뭐 점수로 보면은 일단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인 것 같고 그 뒤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지표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수석님께서 바라보는 현재 우리나라의 AI 수준 뭐라고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은 굉장히 앞서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나라들이 3위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3위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저희 토터스 미디어에서 나오는 순위가 7위, 6위, 6위, 5위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3위군 중에서도 상당히 조금 더 선두권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I라고 하는 게 어떤 모델 하나 혹은 알고리즘 하나 이게 다가 아니고요. 아래로는 뭐 전력이라든가 컴퓨팅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AI를 스스로 잘 만들 수 있는 능력, 뭐 메모리 기술들,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를 정말 잘 활용해서 산업이라든가 공공 분야 혹은 사회 문제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요한데 이 전체적인 구성 요소에서 우리나라가 개별 굉장히 경쟁력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3위권 그룹 쪽에서도 좀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네요. 구체적인 지금 지표들 보니까 뭐 인재, 인프라, 연구 수준, 개발, 생태계, 집중도까지 평가를 지금 하는 상황이군요. 3위군에서는 우리가 추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추세다 말씀해 주셨고,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대규모 투자. AI 예산 10조 시대를 맞이하죠. 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돼서 어떻게 보면 AI 부총리 체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K-AI 파운데이션, 이 모델이라는 대한민국 독자 AI 모델로 세계 10위권 성능을 좀 확보해서 공공 분야까지 도입한다. 이런 큰 목표로 저는 알고 있는데 2026년에 AI 산업의 정부 목표 네. 간략히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지난해 진행했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12월 30일 날 공개가 되었고 네. 실제 오픈소스로도 많이 공개가 되어 있죠. 이 모델들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공 분야라든가 국방, 교육과 같이 다른 나라의 AI 기술에 완전히 종속성이 생기면 좀 위험성이 생기는 분야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새롭게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지난 그 엔비디아 젠슨왕이 방문했을 때 피지컬 AI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어떤 발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죠. 많은 공장들, 산업들의 AI 접목을 해서 생산성을 극도로 향상을 시켜서 우리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높여놓는 것, 이런 것들이 올해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 교육 이러면은 특히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챗GPT, 뭐 제미나이 이런 걸로 계속 뭐 학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독자 파운데이션 이런 부분들 만드시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목표, 예를 들면 뭐 지금 GPT-4o나 제미나이 등의 모델의 95% 수준의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던데 지금은 몇 퍼센트 정도 지금 따라잡은 상황인가요?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어떤 평가 지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현재는 90%에서 9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목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어떤 AI가 일반적으로 능력치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이 쭉 있는데요. 네. 그걸 발표하는 어떤 홈페이지 같은 것들도 있죠.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아주 사람이 시험 문제 잘 푼다고 그걸 어떤 일 잘하는 것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희는 실제 산업이라든가 공공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에서 적용했을 때 얼마만큼 경쟁력 있는 능력치를 보여줄 거냐 하는 관점에서의 능력치 평가하는 걸 또 별도로 구축을 했어요. 이런 부분, 그래서 실용적인 부분에서 얼마만큼 최고 수준의 모델과 접근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측정을 해서 저희가 저희 국가대표 AI 기업들의 어떤 성과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게 평가가 돼야 그 AI 모델들을 가지고 실제 의미 있는 도구나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생태계도 만들고 산업화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우리가 좋은 계산기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실생활에 접목 가능한 세련된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가 상당히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AI 산업 기반 관련된 말씀 잠깐 좀 나눠볼게요. 일단 AI 산업에서 뭐 GPU 이제 뭐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이거는 참 확보라는 게 필수적인 것 같고 올해 그러면 분기별로 이 GPU는 얼마나 확보할 예정이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뭐 글로벌 상황에 따라 공급망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분기보다는 반기로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작년 추경으로 확보를 한 1만 장을 저희가 한 2월 내지 3월부터 어떤 스타트업이나 학계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만장먼저. 네, 이미 들어와 있는데 설치도 하고 테스트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신청을 이미 받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 말부터요.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저희가 키스티라고 하는 정부 출연 연구소에 한 9,000장 정도 설치를 해서 슈퍼컴 6호기를 만듭니다. 한강이라는 이름의 그건 이제 과학 AI 혹은 연구소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네. 또 원래 올해 확보하기로 한 공공 분야의 15,000장은 하반기에 또 도입을 해서 더 많은 스타트업이나 학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민간 분야에서 확보하기로 한 21만 장 같은 경우는 각 기업들의 어떤 전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기업들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작년에 있었던 그 치킨집이 되게 불난다고 해요. 네. 우리 젠슨 황 CEO가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발표해서 큰 화제였는데 근데 그런 우려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가 뭐 예전 같지 않다는 일부 지적도 있고 또 우리가 국내 AI 의존도가 엔비디아에 너무 좀 과열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엔비디아의 지난 분기 실적을 보면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제미나이 3가 나오면서
TPU를 활용했다라는 뉴스 때문인 것 같은데 네. TPU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AI 반도체이지만 실제 AI 개발자 생태계에서 얼마만큼 쓰기 쉬운가, 접근 가능성이 좋은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아직은 엔비디아 GPU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요. 또 종속성 문제도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종속은 된 상태에서 확보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강력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GPU 외에 쓸만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어떤 기술 개발도 하고 산업에 적용도 해야 되다 보니까 GPU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이와 별도로 우리만의 AI 반도체 스타트업들, 팹리스라고 하죠.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해서 공공에서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의 제품들도 사주고 활용해주고 실증 센터도 만드는 이런 사업과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GPU 문제와 함께 또 다른 문제가 좀 에너지, 전력 관련 문제일 텐데 물론 올해 기점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산업 전반으로 또 확산하잖아요. 물론 이 분야는 뭐 수석님 한 분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범부처, 뭐 지자체까지 다 나서야 될 일이긴 하지만은 전력 수요가 지금 뭐 이렇게 되면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수급은 좀 시차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드는 데는 한 2, 3년이면 가능하지만은 이를 뒷받침할 뭐 송전 선로랄지 기타 발전 설비 만드는 데는 뭐 5에서 7년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전력 수급의 시차 이거는 어떻게 좀 우리가 조율할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실제 어떤 국가 전체의 에너지의 전략 자체를 궁극적으로는 지산지소 형태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지역 중심으로 배치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 전체 전력망 관점에서 어쨌든 빠르게 증가하는 데이터 센터의 수요라든가 AI 수요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어떤 발전원을 만들 수 있는 게 사실 재생에너지 쪽입니다. 특히 태양광 쪽이 가장 빠르게 확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안전을 위해서 점검하고 있는 원전들은 계속 가능하면 안전이 담보된다고 했을 때 계속 운전 형태로 하고 네. 또 얼마 전에 세울 3호기가 원전 가동을 승인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기존의 에너지를 충분히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전력으로 가되 전반적인 어떤 철학을 지산지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인력, 인재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앞서 보여드린 토터스 미디어 발표 인덱스 자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지표를 보면 우리가 그 종합 5위로 아까 나타났었잖아요, 랭크가. 근데 이제 인재와 산업이라는 이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13위, 17위 이렇게 좀 낮은 평가를 지금 현재까지 받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는 매년 수십만 명의 이공계 인력이 배출되지만은 우리는 뭐 규모랄지 경쟁에서 좀 많이 부족하다. 실제로 이제 올해 현장에 투입될 인력이 수요 대비 30만 명이 부족하다. 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임금 격차도 있을 것이고 처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인재 양성 그리고 해외 유출을 차단. 여기에 대한 수석님의 보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작년 11월 7일에 R&D 혁신안을 발표를 하면서 과학기술 인재, AI 인재도 포함이죠. 관련된 대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AI 인재들도 굉장히 혁신적인 연구를 하는 수월성 인재 트랙이 있고 또 기존의 산업이라든가 기존 분야에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재들은 전환 교육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수월성 교육 같은 경우를 위해 우리가 과기 특성화 대학이라 불리우는 뭐 카이스트나 뭐 지스트나 이런 대학들이 있죠. 거기서 AI 단과 대학을 만들고 지방 거점 공립대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인공지능 인재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지방 거점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의 산업에 특화된 인재들, 그러니까 산업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공지능을 잘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대통령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셨던 누구나 AI를 잘 쓸 수 있어야 AI 시대에서 경쟁력이 생기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국민 AI 어떤 교육, 전 국민 AI 어떤 활용 소양 교육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뭐 필요하면 전 국민 AI 경진 대행 같은 것들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일상에서 사용토록 하는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죠. 예, 더불어서 고급 인재 같은 경우가 인건비라든가 환경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인재들이 저도 연구자 출신이다 보니까 제일 답답했던 게 GPU가 부족했어요. 그 때문에 GPU 확보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거고요. 네. 그리고 처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학이면 대학, 뭐 연구소면 연구소, 회사면 회사 이게 아니라 벽을 허물어서 양쪽에 모두 겸직을 해서 양쪽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물가 차이가 또 있으니까 네네. 이런 기존의 제도들을 상당히 많이 혁신하는 형태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국가과학자라는 제도를 만든 것도 그 때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배우는 사람, 또 가르치는 사람, 또 산업으로 이어질 인력까지 종합적인 지금 보관을 갖고 계시고 그 많은 분들이 이거 참 물어봐달라 하실 것 같아요. 이른바 AI 거품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수석님께서는 어떤 답을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우리가 2000년대 초반 IT 거품론이 있었고 네네. 실제로 거품이었는데 그 거품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AI와 IT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건 거품이라고 하는 거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저는 거품은 현재 상태라고 보고요. 그 상태에서 많은 관심과 자본이 들어왔을 때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새롭게 도약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거품 자체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 반대로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말 그대로 거품이 돼서 위기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함께 원팀이 되어서 충분히 거품을 활용해서 도약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진짜 거품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거푸집이 돼서 뭔가를 찍어낼 수 있는 게 되느냐 좀 기로에 서 있다는 말씀으로 네.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른바 피지컬 AI 관련 영상인데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술 영상입니다. Violence company wanted to show the robot is the real deal after some accused the brand of fabricating the model with computer-generated images. "刚才提到那氧气瓶，如果不带护具，没有人能承得住，这里绝对会骨折。" 지금 우리 정부가 2030년에 피지컬 AI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우리의 강점이 뭔가도 궁금하고 종합적으로 하수성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종적으로 꿈꾸는 AI 시대의 한국의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한번 꿈꿔보신다면 어떤 보관이 있을까요? 네, 이제 어떤 AI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챗봇으로 이렇게 처음 접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챗GPT 같은. 네. 근데 챗봇을 넘어서서 실세계에 존재하는 로봇이라든가 자동차 혹은 스마트폰, 공장에 있는 많은 장치들의 AI가 탑재돼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시대가 피지컬 AI가 될 텐데요. 이게 되려면 AI도 잘해야 되지만 뭐 공장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하는 준비도 실세계 준비도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이 둘이 함께 준비가 잘 된 몇 안 되는 나라라는 거죠. 미국은 이제 공장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죠. 뭐 다른 나라들도 좀 비슷합니다. 물론 중국이 굉장히 잘하죠. 하지만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신뢰받는 나라라는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AI 경쟁력, 그리고 산업의 여러 가지 준비된 사항들을 볼 때 충분히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AI 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다른 글로벌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하면은 한국의 AI가 우리나라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라고 인식되는 게 우리의 AI 역량이 될 테고요. 그게 미국, 중국과 함께 가장 많이 강한 나라로 인식되는 게 AI 소위 말하는 상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와 더불어서 항상 혁신적인 기술은 격차를 심화하고 양극화를 만들어 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AI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를 최소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역량도 향상하고 기회를 충분히 성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는 게 제가 그리는 AI 선진국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언젠가는 하수성님께서 바빠지시면은 AI 피지컬이 하나 더 나와서 여기서도 방송하시고 저기도 방송하시고 이런 날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등학생의 상담 이메일에도 귀를 기울이는 AI 정책의 컨트롤 타워 청와대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